방위비 더 내라. 안 그러면 또 관세 폭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노골적인 협박, 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뻔히 알고 있었죠. 한국이 결국 또다시 굴복하고 돈을 내놓을 거라고요. 70년간 그래왔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대통령의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방위비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줄여야 합니다. 이건 선전포고였습니다. 그 순간 백악관 전체가 패닉에 빠졌고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한다는 절규. 미국 앞에 떳떳이 맞선 한국. 도대체 한국이 쥐고 있던 게 뭐길래 미국이 수조 원 손실을 걱정하며 벌벌 떨기 시작한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관세 협상해줬으니 한국은 이제 방위비를 더 내라. 그 순간 백악관 전체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언제나처럼 강압적이고 언제나처럼 일방적이었죠.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백악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죠. 방위비는 물론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도 줄여야 합니다. 저는 제임스 워커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동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으로 20년간 일해온 사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부터 한미 관계의 모든 협상을 직접 담당해왔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그동안 한국을 우리의 든든한 지갑 정도로 생각해왔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돈을 요구하면 투덜거리긴 해도 결국엔 내주는 나라. 그게 미국이 알던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순간은 달랐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에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굴복이 아니라 대등함이었습니다. 공기마저 차가웠던 화요일 오후 백악관 웨스트윙 지하 시츄에이션 룸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이 비밀 회의실에는 미국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었죠. 타원형 테이블 주위에 앉은 국무장관, 국방장관, 경제보좌관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국무장관이 자료를 검토하다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고 그 금속성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국방장관은 두꺼운 안경 너머로 스크린을 뚫어져라 바라봤고 경제보좌관은 노트북 키보드를 급히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참모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국무부 차관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투자를 줄인다는 게 무슨 뜻으로 느껴지나요? 한국 기업이 미국에 얼마나 투자하길래 저렇게 당당하게 정치적 협박을 하죠. 경제보좌관이 급히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띄워진 자료, 그제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를요. 객관적인 숫자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기아, SK.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기업들이 미국 곳곳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을 가져왔습니다. 삼성의 텍사스, 오스틴 반도체 공장만 해도 20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테일러시의 건설 중인 새 공장까지 합치면 400억 달러를 넘어섰죠. 현대차와 기아의 엘라베마 몽고메리 공장, 조지아 웨스트포인트 공장들,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시간, 홀랜드 배터리 공장과 오하이오 공장들, 에스콘의 조지아 투자까지 포함하면 총 규모가 130조 원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제대로 인식했죠. 그리고 저는 즉시 한국에게 큰 코 다쳤던 과거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악몽 같던 날을요. 바로 몇 년 전 IRA 법안이 발효됐을 때 말입니다. 한국 전기차들이 갑자기 미국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었죠. 저해가 아니라 패싱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무시였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참모들에게 물었습니다. 경제보좌관이 당연하듯 답변했어요. 뭐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급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공장들이 멈춰섰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이 공급하던 배터리가 큰 차질을 빚으면서 GM과 포드의 생산 라인까지 멈춰섰던 겁니다. 미국을 넘어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기업 없이는 제대로 된 전기차를 만들 수 없다는 게 명확히 드러난 겁니다.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은 헤드라인으로 내보냈죠. 미국 전기차 산업, 한국 배터리 없이는 마비 미국이 재무덤 팠다 뒷수습, 어쩌나 그때 우리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투자와 영향력이 더 막강해진 지금은 어떨까요? 백악관 경제팀이 바로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상무부에서는 긴급 보고서를 올렸죠.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기여도를 재평가해야 한다고요? 경제보좌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최신 자료가 정리되어 넘어왔죠. 현재 진행 중인 한국 기업 투자 프로젝트만 해도 수십 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한국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투자를 줄이겠다고요?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미국 투자를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텍사스와 조지아의 반도체 공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엘라베마와 테네시의 자동차 공장들은 누가 운영할까요? 그곳에서 일하는 수만 명의 미국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중요한 건 방위비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방위비까지 줄여야 한다고 한 거죠. 이건 단순한 협상 카드용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실행 가능한 위협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온 한국의 수긍.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에게 요구해 온 것들이 사실은 국제 기준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 쬐는 가운데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톤이었습니다. 뭔가 계산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국무장관이 마이크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대통령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르다는 걸요? 아니, 이번만큼은 미국이 다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조건을 꺼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건이라는 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 땀이 흐르는 걸 느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급히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과거 보고서들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16일 바로 그날을 다시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발효된 바로 그날 말입니다. 책상 위에 쌓인 두꺼운 파일들 사이에서 그때의 긴급 보고서를 찾아냈습니다. 표지에는 빨간 글씨로 긴급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그날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IRA 법안은 처음엔 완벽한 미국의 전략적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채만 7조 500달러 보조금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죠. 쉽게 말해 한국 기업도 미국 본토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기수도 공유하고 미국에서 만들어서 팔아라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외국 기업들이 짐 싸들고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법안이 발효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상황이 급변했어요.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오닉 5, EV6 같은 인기 모델들이 갑자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긴급 상황실 회의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상무부 차관이 급히 들어와서 말했죠. GM볼트 EUV 생산 라인이 멈췄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이었어요. 저는 즉시 물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때야 우리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포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스텍 마이와 F160 라이트닝의 생산 스케줄이 연기됐어요. SK온에서 공급받던 배터리 물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었죠. 경제보좌관이 급히 자료를 찾아서 보고했습니다. GM은 배터리의 80% 이상을 LG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80%나 됩니까?
내 포드도 SK온 의존도가 60%를 넘어섭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미국 전기차 산업의 핵심 부품은 한국 기업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요. 문제는 배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델파이 보그워너 같은 미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줄줄이 비상사태를 선언했어요. 한국에서 수입하던 핵심 부품들의 공급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9월 첫째 주에 일면 톱기사로 다뤘죠. 미국 전기차 산업, 한국 없이는 마비 상태. 뉴욕타임스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IRA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 미국 자동차 산업 발목 잡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 기업들의 진짜 파워를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완성차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배터리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각종 전자부품까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 전체가 한국 기업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10월에는 테슬라까지 문제가 생겼어요. 모델 Y의 일부 부품을 삼성 SD에서 공급받고 있었는데 물량 조절에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트위터에 올렸죠.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을 절감한다.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변화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20년 넘게 쌓아 올린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들이 대체할 수는 없었거든요. 11월에 들어서는 더욱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포드의 CEO가 직접 백악관을 찾아왔어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억 거 보좌관 애플 오식 라이트닝 생산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SK용과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그의 표정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GM의 CEO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와서 이렇게 강조했죠.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파트너십이 GM의 전기차 전략에 필수적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다른 업체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술력 격차가 너무 큽니다. 이건 다 같이 죽자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종합하면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전기차 미래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때부터 백악관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국무장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에 대한 압박보다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화상회의에서 그는 여전히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한국이 특히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 더 투자해야 한다. 우리가 보호해주고 있지 않나. 저는 코트라 자료를 급히 찾아봤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현황을 파악해야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텍사스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었어요. LG는 미시간과 오하이오에 총 26억 달러를 투입해서 배터리 공장을 건설했고요. 현대차는 조지아에 55억 달러, 엘라베마에 18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SK그룹은 조지아와 테네시에 총 22억 달러를 쏟아부었죠. 그때 제가 계산해본 총액이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40조 원이 넘는 규모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고용 창출 효과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에 직접 고용 인원이 15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그 중에서도 제조업 분야가 1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공화당 지지 기반이 강한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죠. 조지아, 엘라베마, 테네시, 텍사스. 이 지역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IRA 법안이 의도치 않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켰다는 사실을요. 한국 기업들을 압박할수록 미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증명해버린 겁니다. 지금 책상 앞에 앉아 그때의 자료들을 다시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규모가 130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삼성은 텍사스에 추가로 2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고요. 현대차는 조지아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LG와 SK는 미국 전역에 배터리 공장을 늘려가고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최신 데이터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기업들의 미국 산업 기여도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 전체 전기차 배터리의 70% 이상이 한국 기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없으면 미국 IT 산업이 마비될 수준이었어요. 제 옆에 있던 동료가 물었습니다. 워커 보좌관 이 자료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경제적 상호이종 관계죠.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한국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에 진짜 무게를요. 투자를 줄이겠다는 말이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미국 경제의 심장을 움켜쥔 나라의 경고였던 거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또 다시 한국 대통령의 언급이 백악관을 뒤흔들었죠. 여기서 어떻게 더 내죠? 방위비도 줄여야 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협상을 지켜봤지만 동맹국이 방위비 자체를 줄이겠다고 나선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이례적이었고 어쩌면 도발이기도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급히 SMA와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우리가 한국과 맺은 이 협정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거든요. 국방부에서 받은 최신 보고서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의 무려 77%를 부담하고 있었던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연간 13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저는 다른 동맹국들과 비교해 봤습니다. 일본이 주일미군 유지비의 50%를 부담하고 있었고 독일은 겨우 18%만 내고 있었어요. 한국의 부담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부담 항목이었습니다. 한국은 인건비, 시설비, 군사건설비까지 모두 부담하고 있었어요. 반면 독일은 시설 임대료 정도만 내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기지 운영비의 일부만 부담하고 있었죠. 저는 즉시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 수치들이 정확한 겁니까? 네, 국방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에게 더 내라고 요구해 온 게 솔직히 말하면 좀 과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실제 기여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요. 더욱 놀라운 건 인프라 부담이었습니다. 평택기지, 오상이지, 군상이지 등 주요 미군 기지들의 건설비와 유지비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었어요. 평택기지만 해도 한국이 110억 달러를 투입해서 건설했습니다. 이건 한국 돈으로 15조 원이 넘는 규모였어요. 저는 급히 언론 반응을 확인해 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미 기사를 내보냈다군요. 한국의 방위비 부담으로 동맹국 중 최고 수준. CNN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다른 어떤 동맹국보다 미군 주둔비를 많이 부담한다. 뉴욕타임스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일본, 독일을 훨씬 넘어선다. 미국 언론들이 한국의 높은 부담률을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도 찾아봤습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2.8%로 나토 기준인 2%를 훨씬 넘어선 거 있었어요. 독일이 1.5%, 일본이 1.2%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였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한국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성남시장 시절 그의 기록을 찾아봤어요. 2020년 한 토론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위비 분담의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야당 소속이었던 그가 여당 정부의 방위비 정책을 비판한 것이었죠. 한국만 일방적으로 부담을 늘리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그때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왔던 거예요. 2021년에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동맹은 상호 두 개 바탕해야 하는데 지금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발언이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는 걸요.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구조적 문제를 지적해온 사람이었던 겁니다. CSC의 분석가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워커 보좌관, 이번 한국의 발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예상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논리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말입니까? 한국의 방위비 부담률이 다른 동맹국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입니다. 그가 맞는 말이었어요.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도 비슷한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아니 과도하게 기여하고 있다. AI의 전문가도 같은 의견이었죠. 미국이 한국에게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건 정당화하기 어렵다.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국의 발언이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라는 걸요. 정당한 문제 제기였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였습니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은 중국 현재의 최전선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연간 5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이 13억 달러를 부담한다면 미국이 얻는 전략적 이익은 그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었죠. 저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방위비를 줄이겠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다른 동맹국들도 똑같이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이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방위비를 줄이겠다고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글로벌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국내 정치적 파장이었습니다. 공화당 강경파들은 여전히 한국이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들의 주장에 근거가 없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한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기여도를 재평가해야 할 시점입니다. 상원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동맹국에 대한 과도한 요구는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발언이 우리에게 던진 진짜 메시지를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맹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어요. 과연 누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누가 누구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고 있는 것인지, 그런 질문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상회의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어요.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는 건 변함없다. 하지만 미국 안에서는 반응이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언론 반응을 면밀히 추적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CNN이었습니다. 오후 2시 뉴스에서 앵커가 이렇게 말했죠. 한국처럼 자주 국방 역량을 갖춘 동맹은 드물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CNN의 국제부 기자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이 다른 동맹국을 압도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이 한국의 입장을 옹호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뉴욕타임스는 더 나아갔습니다. 저녁 온라인판에 실린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여도의 문제다. 기사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공정한 모기상을 부담하고 있으며 추가 요구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동맹국의 부담 분담은 능력과 기여도에 기반해야 한다. 하지만 보수 언론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폭스뉴스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저녁 프라임타임 진행자가 이렇게 말했죠. 한국이 버릇없이 굴고 있다는 게 솔직한 평가 아닙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협상 조건을 내세우는 건 적절하지 않다. 뉴욕포스트는 더욱 더 강한 편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투자 중단 위협은 동맹 정신에 어긋난다. 저는 미국 언론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걸 처음 봤습니다. 진보 언론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반응이었고 보수 언론은 여전히 비판적이었어요. 하지만 진보 언론에서 나온 한마디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MSNBC의 한 패널리스트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불편하지만 한국말이 옳다. 언론들이 계속해서 한국에 자주 국방 영향을 언급하는 걸 보면서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한국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언론에서 말하는 자주 국방 영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료가 제게 물었습니다. 워커보좌관 언론에서 계속 한국의 군사력을 언급하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수준이 정확한 건가요? 솔직히 최근 데이터를 자세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한번 업데이트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한국의 실제 군사력을 다시 조사해 봤습니다. 시프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을 다시 조사해 봤습니다.
시프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6위를 기록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방산 수입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6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수출 품목이었어요. K9 자주포, T-역발비행 고등 훈령이, 수리온 헬기 등이 전 세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폴란드가 1000대 이상 주문했어요. 이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강한 방산 업체가 됐습니까? 2010년대부터 급성장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문이 폭증했어요. 그럼 이제 한국을 단순한 반기비 부담국으로만 볼 수 없겠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안보에 기여하는 파트너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한국의 전략자산 보유 현황이었습니다. F-35와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이미 도입 완료했고 추가로 20대를 더 주문한 상태였어요. 이지스함도 3척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SLBM 잠수 한발 사탄도 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었죠. 이 정도면 동북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보고서를 다시 찾아봤어요. 한국군의 단독 작전 수행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와 있었습니다.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에서도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했어요. CSIS의 분석가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워커 보좌관 한국의 군사력 발전 속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 없이 아시아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의 질문이 핵심을 찔렀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히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전략 파트너가 되어 있었던 거죠.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보고서를 냈어요. 한국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 이런 분석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한국의 투자국 지위였어요. 130조 원이 넘는 미국 투자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창출한 일자리가 2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 기반인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조지아 주지사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없이는 조지아 경제를 상상할 수 없다. 텍사스 주지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이 텍사스를 글로벌 기술 허브로 만들었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원의 한 공화당 의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여도를 다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원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과도한 요구는 오히려 동맹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미국 정치권과 언론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보호해주는 나라가 아니라 상호 의존하는 전략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NYT의 또 다른 기사가 이를 잘 보여줬어요. 기술 기반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CNN도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보호받는 나라에서 기여하는 나라로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한국의 발언이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라는 걸요. 미국이 한국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시점이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고의 결과는 한국에게 훨씬 유리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사실과 데이터가 모두 한국의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이번 에스메이트 협상 관련해서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들고 나온 거예요. 며칠 후 국방부에서 급히 올라온 보고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SMI 협상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총액을 제시하면 한국이 그 금액을 어떻게든 맞춰서 지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새로운 제안은 전혀 달랐어요. 전략자산 배치 비용, 훈련 비용, 인프라 유지비, 인건비 등 모든 항목을 투명하게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담당자가 제게 설명했어요. 한국 측에서 모든 비용 항목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 말입니까? 전략자산 배치, 비합동 훈련비, 기지 운영비, 장비 유지비까지 모든 것을 말입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에스마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협상해왔거든요. 세부 내역을 일일이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도 그냥 총액만 받아들여 왔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모든 걸 투명하게 하자고 나선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의 근거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전략자산을 보유한 국가이니 상호 기여도를 정확히 계산하자는 것이었어요. 저는 급히 한국의 전략자산 현황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F-35와 스텔스 전투기 40대는 이미 완전히 작전 배치된 상태였어요. 이지스함 3척도 모두 운영 중이었습니다. SLBM 잠수함발, 사탄 도미사일 시스템까지 갖춘 상태였죠. 더욱 충격적인 건 한국군의 독자 작전 능력이었습니다.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에서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태극 훈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한국군은 단독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국방부 분석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제안대로 하면 우리가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이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를 정확히 계산하면 13억 달러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주한미군이 한국의 주도남으로서 얻는 전략적 이익을 계산해 보면 엄청난 규모였거든요. 중국 견제의 최전선 기지로서의 가추만 해도 연간 수백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가치는 더욱 컸어요. 한국 측 협상단이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평택기지 건설비 110억 달러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을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건설한 기지를 미군이 사용하고 있으니 임대료를 계산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는 한국이 기지를 지어주면 미군이 그냥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논리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미군이 기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국무부에서 급히 대응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담당자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워커 보좌관 한국의 새로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솔직히 예상치 못한 방향입니다. 거부할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는 거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요구가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반하고 있었거든요.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호 기여도를 정확히 계산하자는 건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이었어요. 더욱 중요한 건 한국의 협상력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F-35를 운영하고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SLBM까지 갖춘 전략자산 보유국이었습니다. 게다가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이기도 했죠. 한국이 글로벌 안보에 기여하는 수준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거예요. 브루킹스 연구소의 분석이 이를 잘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이제 지역 안정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CCC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어요. 한국 없이는 동북아시아 균형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보여주는 건 단순한 조건 변경이 아니라는 걸요. 동맹 관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였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한국이 받아들이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양국이 대등하게 협상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었던 거죠.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의 준비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제안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전략자산 가치평가, 기지 사용료 계산 훈련 기여도, 분석까지 한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를 준비해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일부는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지만 다른 일부는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분석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사실 우리가 한국에게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전략적 위치, 기술력, 경제력, 모든 면에서 한국의 가치가 크게 올라갔어요. 그의 분석이 정확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일반적으로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번 SMA 협상에서 그 변화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협상 방식은 향후 모든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일본, 독일, 다른 나토 국가들도 한국과 같은 방식을 요구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한국의 제안이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어요. 한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대등한 동맹 관계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작 정권 전환에 대한 문제도 곧바로 언급됐죠.
며칠 후 펜타곤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이 CMTL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CMTL이란 전시작 정권 전환을 위한 핵심 군사 능력 목록을 말합니다. 한국이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켰다는 건 역사적인 일이었어요. 국방부 담당자가 제게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의 독자적 지휘 통제 능력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선됐습니까? 정보 수집, 감시 정찰 타격 능력 모든 면에서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군의 독자 작전 능력에 대해 회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성과가 이를 증명했어요.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지원 역할에 머물렀어요. 태극 훈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군 단독으로 수행한 시뮬레이션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거든요. 펜타곤의 분석관이 제게 말했어요.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빨리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럼 전시작 정권 전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기술적으로는 이미 준비가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시작 정권 전환은 한국의 완전한 군사주권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70년 넘게 미군이 갖고 있던 한반도 작전 지휘권을 한국이 가져오는 거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한국이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자주 국방국가가 된다는 것이었죠. 국방백서에서도 이미 명시하고 있었어요. 2025년까지 전시작 정권 전환 완성이라는 목표 말입니다. 저는 급히 다른 동맹국들의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군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었어요. 독일도 나토 체제 안에서 독자 적 작정원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국만큼 완전한 작정원 전환을 추진하는 나라는 드물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의 준비 수준이었습니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 등 삼축 체계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어요. F-35어 스텔스 전투기와 이지스함 SLBM까지 갖춘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면 북한뿐만 아니라 지역 내 어떤 위협에도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CSIS의 한반도 전문가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버워커 보좌관 한국의 전시작 정권 전환을 어떻게 보십니까? 불가피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솔직히 복잡한 심경입니다. 정말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이 자립할 수 있게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영향력 감소가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의지였습니다. 이번 SMA 협상과 투자 재검토 발언을 보면 한국이 진정으로 대등한 동맹 관계를 원한다는 게 명확했어요. 그리고 전시작 정권 전환은 그 핵심이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가 이를 잘 설명했어요. 한국의 전시작 정권 전환은 동북아시아 안보구조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실제로 그랬어요. 한국이 완전한 군사주권을 회복하면 한미동맹의 성격도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는 거였죠. 국방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어요. 일부는 우려를 표했지만 다른 일부는 오히려 기회로 봤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제게 말했어요. 한국이 독자적 능력을 갖추면 우리 부담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죠. 게다가 더 강력한 파트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이 독자적 방위 능력을 갖추면 미국 입장에서도 더 든든한 동맹국이 되는 거였습니다.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데도 훨씬 유리했어요. 하지만 전시작 정권 전환은 단순히 군사적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완전한 주권 회복을 상징하는 일이었어요. 군사 주권, 경제 주권, 외교 주권이 모두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이미 지유식 국가가 되어 있었고 외교적으로도 중견국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군사적으로도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늘 한국 대통령이 한 말의 진짜 의미를요. 방위비와 투자를 줄이겠다는 발언이 단순한 관세 협상용의 전략 카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국이 더 이상 종속적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대등한 파트너로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자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전시작 정권 전환은
그에 대한 또 하나의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주 국방을 완성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던 거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발돋움하는 계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미국에게는 어떤 의미일지를요. 분명한 건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관계는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상호 이익에 기반한 동맹 관계를 만들어 가야 했어요.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이번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화상회의 스크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기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책상을 두드리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곧 굴복할 거야. 참모들은 조용히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요. 미국이 압박하면 한국은 결국 타협안을 내놓고는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건 예상치 못한 무반응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협상 요청도 타협안 제시도 심지어 항의 표명도 없었어요. 그저 침묵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한국에서 단 한 줄짜리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기다린다고? 참모들도 어리둥절했어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보통은 한국에서 급히 대화를 요청하거나 타협안을 제시해 왔는데 이번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불안감을 느꼈어요. 한국의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거든요. 며칠 후 상무부, 재무부, 국무부가 모두 나서서 관세부과의 부작용을 분석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산 부품에 25% 관세를 매길 경우 미국 제조업체들의 생산 비용이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기차 가격은 대당 평균 1만 2천 달러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어요. 더욱 심각한 건 대체재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대체할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에 없었어요. 배터리 분야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의 기술력을 따라올 업체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손해라는 말인가? 국무장관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참모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거든요. 더욱 당황스러운 건 한국의 계속된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런 요청도 제안도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시간이 자신들 편이라는 뜻이 말입니다. 7월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관세 발효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협정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연합과의 반도체 협력 확대, 일본과의 배터리 기술 공유, 동남아시아 투자 증대에 한국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협상 마감일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백악관은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과의 정면 충돌은 미국에게 더 큰 손실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협상팀과 함께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경제보좌관이 제안했어요. 관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15% 정도면 어떨까요? 그때야 한국에서 구체적인 조건이 나왔습니다. 3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와 100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를 제시한 거예요. 대신 관세율을 15%로 낮춰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계산해서 해보니 미국에게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350억 달러 투자는 약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됐어요. 100억 달러 에너지 구매는 미국 시외가스 업체들에게 큰 호재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한국도 15% 관세를 받아들이는 대신 대규모 투자와 구매를 약속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구조였어요. 한국 기업들에게도 충분한 이익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투자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것이었고
에너지 구매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었어요. 진정한 의미의 양방향 이득 구조였던 거죠. 7월 30일 새벽 드디어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말했어요. 한국은 협상 가능한 전략 파트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대등하게 협상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외신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로이터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한국이 일본과 EU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이 일본이나 유럽연합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외교가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다. BBC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밀리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협상을 지배한다. CNN도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경제 파트너로 부상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번 협상의 진짜 의미를요. 한국이 침묵으로 보여준 건 단순한 무대응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급하게 타협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 그리고 결국 상대방이 먼저 양보하게 만드는 협상력.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새로운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일반적으로 요구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성숙한 파트너가 된 거였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단 하루 만에 이뤄졌다는 게 더욱 놀라웠어요. 협상 마감일 하루 전에 모든 것이 극적으로 타결된 거였습니다. 이번 협상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무역 조건 개선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전체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협상 타결 직후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무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핵심 전략 파트너입니다.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 파트너라는 표현이었어요. 이건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을 표현할 때 쓰던 말은 주로 동맹국 또는 우방국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전략 파트너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무부 내부 문서들을 찾아봤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G20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첨단 소재 분야에서 한국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나토와의 관계였어요. 한국이 나토 사이버 방어센터와 직접 협력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 지원에서도 독자적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지원부터 시작해서 의료진 파견 인도적 지원까지 한국의 기여 범위가 동북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었던 거예요. IP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참여국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핵심 의사 결정국으로 자리 잡았어요. 특히 공급망 회복력과 청정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분석관이 제게 말했어요. 한국 없이는 인도 태평양 전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지정학적 위치 기술력, 경제력 모든 면에서 핵심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에서 한국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미군이 주둔하는 기지 역할을 넘어서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춘 전략적 파트너로 발전한 거였어요. CNN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한국 아시아의 새로운 균형추라는 제목이었어요.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없이 아시아 안보는 없다. 뉴욕타임스도 일면 기사로 다뤘어요. 한국이 글로벌 규칙을 바꾸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존 질서에 편입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경제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고 있고 안보에서는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규칙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나라다. 이런 평가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반기비나 더 내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평가받고 있었거든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의 부상과 동북아시아 질서 변화라는 제목이었어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중견국을 넘어서 지역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것이 전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균형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였어요. K-pop, K-드라마를 넘어서 이제는 K-방산, K-배터리, K-반도체까지. 한국의 영향력이 문화에서 시작해서 경제와 안보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겁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분석가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워커 보좌관 한국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솔직히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미국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진정한 파트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국방부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어요. 한국의 독자적 방해 능력이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첨단 기술이 미군의 전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상호 이익에 기반한 동맹 관계가 된 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었어요. 일본에서는 한국의 협상 방식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도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공식 발표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협상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번 변화가 단순히 한미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글로벌 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과거처럼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중경국들도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 변화의 선도주자가 된 거였습니다. 엑시오스에서도 이를 주목했어요. 한국이 중경국 외교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압박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성숙한 외교 방식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변화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지를요. 분명한 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일방적 관계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고 미국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방위비를 줄이겠다는 말 한마디는 이제 협상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요구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을 짜고 기준을 세우고 동맹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죠. 70년 동맹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경제나 군사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위상을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기도 했어요. 가난했던 나라에서 세계를 이끄는 나라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규칙을 따르던 나라에서 규칙을 만드는 나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파트너로 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당당하고 성숙한 외교의 힘을 볼 수 있었던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